예. 내 형님은 서울대 나온 재원이야. 가족 모임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내가 돈 좀 더 내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시어머니는 포장된 최고급 한우 세트를 형님의 차 트렁크에 우겨 넣으며 눈꼬리를 치켜뜨고 나를 경멸하듯 흘겨보았다. 결혼 5년 차, 전셋집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시어머니의 골프 라운딩 비용과 형님의 명품 가방 결제 대금은 전부 내 가족 카드로 긁히고 있었다. 당신들 눈에는 입으로만 나불대는 형님이 진정한 효부라면 어디 그 잘난 효부한테 한번 먹여 살려달라고 해보시지. 카드를 정지시킨 첫날, 휴대전화 액정의 깜빡이는 117통의 부재중 전화를 바라보며 나는 아주 느긋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빨아들였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고 싶네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달궈진 기름이 손등으로 튀어올라 새빨간 화상 자국을 남겼다. 나는 반창고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스레인지 불을 살짝 줄이고 묵묵히 전을 뒤집었다. 프라이팬에서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 안 공기는 아침 7시부터 진동하던 기름 냄새로 꽉 막혀 있었다. 무려 8시간. 나는 이 비좁은 부엌에 쭈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제사용 동그랑땡과 애호박전, 그리고 동태전을 부쳐냈다. 두 다리는 진작에 감각을 잃고 저려왔고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에서 시큰거리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이 포도 참 달다. 역시 강남백화점 식품관에서 들어온 과일은 질이 다르다니까? 거실에서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저도 부엌에 들어가서 동서 좀 돕고 싶었는데 어쩌죠? 어제 막 네일아트 받고 큐빅까지 박았거든요. 물 닿거나 기름 튀면 이 수십만 원짜리가 다 망가지잖아요. 형님 김미연의 애교 섞인 콧소리가 이어졌고 그 위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더 씹혀졌다. 아유, 내 손은 돈 끌어모으는 귀한 손인데 험한 부엌일을 어떻게 시키니? 그 비싼 네일 상하면 어쩌려고. 일은 지훈이가 하면 된다. 쟤는 아직 젊고 뼈대도 튼튼해서 저 정도는 끄떡없어. 나는 마지막으로 붙인 동그랑땡을 채반에 옮겨 담고 가스 밸브를 잠갔다. 부엌에 갑자기 정적이 찾아오고 웅웅거리는 후드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눈앞이 새카매졌고 싱크대를 짚고 나서야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고개를 숙여 내 꼴을 내려다보니 앞치마는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땀과 기름에 떡진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온몸에서는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을 듯한 역겨운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잘 씻은 과일 플래터를 들고 부엌을 나섰다. 방금 전까지 호호호 웃고 떠들던 두 사람의 대화가 잠시 멈췄다. 형님 김미연은 소파에 기대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이번 시즌 신상인 실크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손톱이 거실 조명을 받아 화려하게 반짝거렸다. 그녀 앞에 거실 테이블에는 내가 아침 일찍 백화점 식품관에 가서 사온 비싼 샤인머스켓 껍질과 앙상한 포도송이 가지만 남아있었다. 동서, 저는 다 붙였어. 김미연은 이쑤시개로 남은 포도 반 알을 콕 찍어 아주 느릿하게 입에 넣으며 말했다. 오늘 동서 혼자 고생해서 어쩌나. 정말 미안해. 근데 이 포도 진짜 맛있게 잘 샀네. 다 붙였습니다. 우나는 방금 깎아낸 사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니 조정숙은 접시를 힐끗 보더니 미간을 팍 찌푸렸다. 사과를 왜 이렇게 두껍게 깎았어? 내 형님이가 약해서 이렇게 딱딱한 건 못 씹어. 당장 부엌으로 가져가서 다시 얇게 저며와. 나는 시어머니의 그 깐깐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다시 집어들고 부엌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휴, 일을 왜 저렇게 덜렁대는지. 5년을 가르쳐도 버릇이 고쳐지질 않지? 제사를 마친 후 이어진 가족 식사 자리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한우 전문점이었다. 룸 안에는 값비싼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직원이 테이블 옆에 공손히 서 있었다. 직원은 마블링이 화려하게 핀 두툼한 최고급 한우를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 불판 위에 올렸다. 숯불 위로 고기 기름이 뚝뚝 떨어지며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나는 문과 가장 가까운 말석에 앉았다. 온 식구들의 물잔을 채우고 물티슈를 챙기고 직원이 건네는 빈 접시를 받아 치우는 잡일은 오롯이 내 몫이었다. 자, 미연아, 이거 먹어라. 이게 제일 부드럽게 잘 익었네. 시어머니는 본인이 쓰던 젓가락으로 불판 한가운데 있는 가장 기름진 고기 한 점을 집어 형님 김미연의 앞접시에 턱하니 올려주었다.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니, 형님은 화사하게 웃으며 옆에 앉은 아주버님을 바라보았다. 여보도 좀 먹어. 내 남편 강도진은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바싹 타버린 질긴 끄트머리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 2시간 후 식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직원이 검은색 가죽으로 된 계산서를 들고 룸으로 들어왔다. 직원은 테이블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가장 구석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 걸어와 내 손가락 옆에 계산서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마치 온 가족이 묵인하는 자연의 섭리 같았다. 지난 5년 동안 가족 식사가 있는 날이면 이 계산서는 늘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내 앞으로 날아들었다. 나는 계산서를 펼쳤다. 맨 아래쪽에는 선명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203만 원. 나는 계산서를 챙겨 들고 카운터로 걸어나가 신용카드를 건넸다. 카드 단말기에서 경쾌한 비프음이 울렸고 길다란 영수증이 지지직거리며 출력되었다. 나는 영수증을 반으로 접어 지갑에 쑤셔 넣고 룸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형님의 자기적인 환호성이 들려왔다. 어머니, 이거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면세점에서 사온 홍삼진액이에요. 요새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매일 한 포씩 꼭 드세요. 몸에 엄청 좋아요. 형님은 화려하게 포장된 붉은색 상자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주었다. 나는 단번에 그 브랜드를 알아보았다. 대형마트에서 반값 할인 행사 때 자주 풀리는 싸구려 제품이었다. 아무리 비싸게 줘도 5만 원을 넘지 않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천하의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두 손으로 상자를 조심스레 받아들더니 눈시울까지 붉혔다. 그녀는 형님의 손을 덥석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역시 우리 맏며느리가 최고가. 내 몸 안 좋은 거 알고 이렇게 끔찍하게 챙겨주는구나. 밖에 나가서 돈 좀 번답시고 유세 떠는 누구랑은 다르게 어른들 몸 챙길 줄도 알고 마음씨가 참 고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방금 문을 열고 들어온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룸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아주버님은 헛기침을 하며 물잔을 들어 올렸고 남편 강도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다. 형님은 쑥스러운 척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는 실룩거리며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200만 원이 찍힌 영수증을 손에 꽉 쥔 채 문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일렁였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건데 강도진은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신호등 앞에 거칠게 멈춰 섰다. 가족끼리 기분 좋게 밥 먹어놓고 꼭 그렇게 혼자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분위기 망쳐야 속이 시원해? 나는 고개를 돌려 지난 5년간 나와 한 침대를 썼던 이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가 억울하냐고? 오늘 밥값만 200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 그거 다 내 카드로 긁었어. 지난 5년 동안 추석, 설날, 어머니 칠순, 심지어 아주버님네의 돌잔치 비용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내 지갑 안 열린 적 있어.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꾹꾹 눌러 참으며 낮게 말했다. 형님은 마트에서 반값 할인하는 싸구려 홍삼 하나 사다 바치고도 최고의 며느리 소리를 듣는데 나는 무슨 이 집안에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야? 너 지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강도진이 운전대를 주먹으로 콱 내리치자 경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게 다 우리 집안 체면을 위해서잖아. 형님네 사업이 요즘 어려워서 자금 융통이 안 되는데 명색이 동서인 내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너 한 달에 그만큼 벌면서 고작 밥 한 끼 샀다고 중내산의 유세를 떨어야겠어? 사업이 어려워. 사업이 어렵다는 집구석이 오늘 형님이 들고 온 그 가방은 지난달에 출시된 1,000만원짜리 리미티드 에디션이던데 나는 코웃음을 쳤다. 너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여자구나. 강도진이 가속 페달을 거칠게 밟으며 빗길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내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어머니랑 형님 앞에서 그 깐깐하게 구는 버릇 좀 고쳐. 내가 우리 집안 체면 깎아내리면 나도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자정이 넘은 시각. 강도진은 이미 안방에서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심장이 가느다란 실에 묶여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처럼 욱신거렸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내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 3장을 시어머니 조정숙에게 쥐어주었다. 처음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자신은 노후 자금도 연금도 없다며 눈물을 훔쳤고 강도진 역시 어른을 모시는 셈치고 이해해달라고 내게 매달렸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장 보실 때나 관리비 내실 때 가끔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이랑 커피 한잔 하실 때 쓰시라고 카드를 드렸다. 한도는 넉넉하게 맞춰두었고 매달 결제 대금은 내 급여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다. 나는 그동안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믿음으로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차 안에서 있었던 말다툼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려 있던 의심의 싹을 완전히 틔워버렸다. 수면이 거칠게 일렁이며 무언가가 물 위로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공인인증서를 연결하고 스마트뱅킹 웹사이트에 로그인했다. 그리고 지난 1년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전부 불러왔다. 화면 가득 빼곡한 결제 내역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마우스를 쥐고 있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본 내역이나 아파트 관리비 결제 같은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모니터 화면의 첫 번째 결제 내역이 떴다. 강남구 청담동 고급 에스테틱 350만원. 두 번째, 서초구 명품관 880만원. 세 번째, 압구정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120만원. 그리고 마지막, 은혜교회 특별 헌금 1,000만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미친 듯이 마우스 휠을 굴려내렸다. 눈을 찌를 듯한 어마어마한 결제, 금액들이 줄줄이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잘 안 나가시는 노인네다. 그런 분이 어떻게 청담동 에스테틱에서 전신 관리를 받고 압구정 명품관에서 수백만 원짜리 보석을 사겠는가? 답은 딱 한 명뿐이다. 형님. 내가 밤을 새워가며 야근을 하고 눈이 침침해지도록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뼈 빠지게 번 돈으나 스스로에게는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조차 망설이면서 아꼈던 그 피 같은 돈들이 전부 형님 손톱 위에 화려한 큐빅이 되고 한정판 원피스가 된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돈 많은 사모님 행세를 하기 위해 바치는 특별 헌금으로 공중분해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인간들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뒤에서는 나를 향해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독한 년이라며 조롱거리로 삼았던 것이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젖혀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이 찢어질 듯이 시큰거렸지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나지 않았다.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그동안 내 안에 남아있던 억울함과 미련, 헛된 착함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이제 남은 건 서늘할 정도의 맑은 정신뿐이었다.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자세를 고쳐 앉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곧바로 은행의 24시간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대한은행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된 끝자리 4589-6621-9003번 가족 카드 3장이 심각한 도용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요한 서재 안에서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하게 울렸다. 지금 즉시 이 3장의 카드를 전부 정지시켜 주시고 스마트뱅킹 계좌도 모조리 동결 처리해 주세요. 네, 고객님. 고객님의 자산 보호를 위해 즉시 정지 및 동결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모든 금융앱과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갈아치웠다. 화면에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길고 탁한 숨을 토해냈다. 다음 날 오후 2시. 회사 회의실에서는 분기 재무 보고가 한창이었다. 내 휴대전화는 무음 모드로 설정된 채 회의실 테이블 위에 뒤집혀 있었다. 내가 PPT를 띄워놓고 발표를 진행하는 30분 동안 뒤집힌 휴대전화의 액정 불빛은 마치 숨 넘어가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깜빡이고 또 깜빡였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님이 회의실 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뒤집어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잠금 화면에는 믿기 힘든 숫자가 떠 있었다. 117통의 부재중 전화.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64통, 형님 김미연이 31통, 남편 강도진이 22통을 걸어온 상태였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액정을 스와이프해 메신저 앱을 열었다. 대화 목록은 이미 욕설과 분노로 초토화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야, 한지윤. 너 미쳤어.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당장 전화 안 받아. 이 호로자식 같은 기집애. 지금 당장 카드 정지 안 풀어? 나 밖에서 망신당해 죽는 꼴 보고 싶어? 형님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동서, 이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 지금 혈압 올라서 심장 부여잡고 계셔. 빨리 수습해. 돈 좀 번다고 어른들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드는 건 아니지? 왜 답장이 없어? 강도진의 메시지는 협박에 가까웠다.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울면서 전화하셨어. 당장 콜백 안 해. 너 진짜 죽고 싶어. 이 저급한 욕설과 명령조의 문장들을 읽어내려가며 나는 그들이 지금쯤 길길이 날뛰며 발악하고 있을 우스꽝스러운 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나는 손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크게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내 안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깔끔하게 얼려버렸다. 바로 그 순간 액정이 다시 환하게 밝아지며 118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꽉 막힌 서울 도심의 도로를 내려다보며 느릿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야, 한지윤. 잊혀죽 1년, 이제야 전화를 받아.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귀를 찢는 듯한 고함이 스피커를 뚫고 튀어나왔다. 수화기 너머의 배경음은 굉장히 소란스러웠지만 나는 그 와중에도 핵심적인 대화 소리를 선명하게 잡아낼 수 있었다. 이 손님, VIP 라운지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고객님들께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아주 정중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경멸이 섞인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 분명했다. 이거 놔. 내 몸에 손대지 마. 너희들 이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다시 긁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그간의 우아한 사모님 코스프레를 처참하게 찢어발기고 있었다. 고객님, 이 카드는 명의자에 의해 분실 및 정지 처리된 카드입니다. 만약 다른 결제 수단으로 이 가방을 결제하실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라운지에서 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안내 멘트를 듣는 순간 내 입꼬리에서 새어나오는 비웃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랬구나. 형님과 함께 강남 최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에 앉아 여유롭게 애프터눈 티를 마시면서 내 카드로 이번 시즌 한정판 명품백을 긁고 동네 사모님들한테 자랑할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겠지. 그런데 그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서 정지된 카드라는 차가운 현실에 뒤통수를 맞고 공개 처형을 당한 것이다. 한지윤, 너 내 말 안 들려?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 풀어. 나 오늘 이 가방 못 들고 나가면 내년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거의 발작에 가까운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목이 찢어져라 악을 쓰다가 헉헉거리며 숨을 고를 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아주 느긋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의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선명했다. 어제 형님 손 꼭 붙잡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맏며느리가 제일 효부고 어른들 몸 챙길 줄 아는 심성 고운 며느리라고. 수화기 너머에서 미친 듯이 쏟아지던 욕설이 뚝 끊겼다. 형님이 그렇게 효부인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밖에서 그런 개망신을 당하게 내버려 두신대요.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서늘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오늘 그 명품 가방은 어머니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시는 형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아, 참, 그 마트에서 반값 할인할 때 사온 싸구려 홍삼도 매일매일 챙겨 드시고요. 너 인연이 감히. 나는 시어머니의 욕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그리고 시어머니, 형님, 강도진의 전화번호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세상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오후 6시, 나는 칼같이 정시 퇴근을 했다. 마포구 아파트 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나는 우리 집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지도 평소 누르던 비밀번호를 누르지도 않았다. 오늘 오전에 출장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 도어락을 최고급 최신형으로 싹 갈아버렸고 비밀번호도 우리 친정엄마의 생년월일로 바꿔두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자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집에 들어와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막 갈아 신었을 때였다. 밖에서 쿵쿵거리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한지윤.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예상대로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쳐들어온 것이다. 나는 현관벽에 붙어있는 월패드로 다가가 모니터 전원을 켰다. 화면 속에는 분노로 일그러져 불그락푸르락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고 교회에서 점잖게 차려입고 다니던 부화한 권사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예전 도어락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꾹꾹 눌러대고 있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도어락의 인공지능 음성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야, 너 감히 비밀번호까지 바꿨어? 내년이 드디어 미쳐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지.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덜덜 떨더니 급기야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들고 현관문을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무거운 철문이 쾅쾅 울리며 복도 전체에 굉음이 퍼져나갔다. 당장 문 안 열어? 우리 도진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마련한 집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자물쇠를 받고.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독사 같은 년아.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자 곧바로 이웃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모니터를 보니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살짝 열고 미간을 찌푸린 채 고개를 내밀었다. 아줌마, 여기서 이렇게 고함 지르고 난리 치시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 지금 학원 숙제하고 있다고요. 내가 뭔 상관이야. 내가 내 며느리년 버르장머리 좀 고쳐놓겠다는데 내가 뭔데 오지랖이야. 시어머니는 이미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옆집 아주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현관에 인터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네, 마포구 땡땡 아파트 12동 802호인데요.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이는 낯선 할머니가 저희 집 현관문을 부수려 하면서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욕설도 하고요. 저 지금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요. 최대한 빨리 출동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현관에 의자를 하나 끌어다 놓고 앉아 모니터 너머로 벌어지는 촌극을 아주 여유롭게 감상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아주머니, 진정하시고 손에 든 신발 내려놓으세요. 경찰관이 다가가 현관문을 내리치던 시어머니를 제지했다. 이거 놔. 여기 내 아들 집이야. 저 미친년이 날 문 밖에 내쫓고 문을 잠갔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떼를 쓰는 시장통 진상처럼 팔다리를 바둥거리며 저항했다. 나는 현관문 바로 앞까지 다가가 밖에서 들리도록 또렷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경찰관님, 전 저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집은 결혼 전에 제가 제 돈으로 마련한 특유재산이고 등기부등본상 제 이름만 올라와 있는 제 소유입니다. 저 사람이 저희 집 문을 부수려 하고 층간소음으로 이웃들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당장 끌어내주세요. 뭐, 내가 누굴 모른다고 해. 한지윤, 너 천벌 받을 거야. 경찰관들은 이런 종류의 얽히고 설킨 막장 가족 분쟁에 진저리가 난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명백한 소유권 주장과 눈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시어머니의 물리적 폭력 행위 앞에서 그들은 얄짤없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강제로 포박했다. 아주머니,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주거침입 미수랑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같이 가시죠. 나는 모니터를 통해 시어머니가 건장한 경찰관 2명에게 반강제로 질질 끌려 엘리베이터에 처박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핏발선 그녀의 눈동자는 닫힌 현관문을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고 있었다. 밤 10시 정각. 현관문 밖에서 도어락을 거칠게 조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손잡이를 미친 듯이 잡아당기고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소리로 바뀌었다. 지훈아, 문 열어. 나야. 강도진이 밖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나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고 서늘하게 내뱉었다. 현관문 비밀번호. 우리 친정 엄마 생신이야. 내가 만약 그것조차 모른다면 오늘 밤 이 집에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문 밖은 한 3분가량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이내 씹어 삼키는 듯한 상스러운 욕설이 들려오더니 삑삑삑 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풀렸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강도진은 역겨운 술 냄새와 담배 쩐내를 풍기며 거실로 들이닥쳤다. 눈동자는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벼랑 끝에 몰린 들깨처럼 씩씩거렸다. 한지윤, 너 오늘 아주 작정하고 미친 거냐? 강도진은 내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내 코앞에 대고 윽박질렀다. 내가 오늘 무슨 대형 사고를 쳤는지 알기나 해? 어머니가 경찰서 파출소에 끌려가서 조서까지 쓰고 혈압이 200까지 치솟아서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 온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좀 속이 후련하냐? 나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은 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남의 집문 부수려다 경찰에 끌려간 걸 나더러 어쩌라고? 너 끝까지 말대꾸할래? 강도진이 내 손목을 짐승처럼 우악스럽게 낚아채더니 나를 소파에서 거칠게 끌어올렸다. 내가 카드 정지시키는 바람에 어머니가 오늘 교회에서 얼마나 끔찍한 모욕을 당하셨는지 알아? 다음 달에 특별 헌금으로 1,000만 원 내겠다고 목사님한테 다 호언장담해 놨는데 오늘 카드 한도가 막혀서 교인들 수십 명 다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목사가 신도들 앞에서 어머니를 대놓고 꼽주는데 어머니가 몇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한 거라고. 나는 있는 힘껏 손을 뿌리치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손목을 문질렀다. 체면 차리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헌금하시라고 해. 내 돈 뽑아다가 교회에서 돈 많은 사모님 행세 실컷 해놓고 이제 와서 돈줄 끊기니까 나보고 자릿세 안 낸다고 행패 부리는 거야? 입 닥쳐. 강도진은 길길이 날뛰며 거실을 뱅뱅 돌았다. 게다가 형수님은 어떻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형수님 명의로 카드 결제 대금 좀 막아달라고 사정하니까 형수님이 그 자리에서 정색하고 뒤집어 엎었어. 형님네 회사는 진작에 부도나서 지금 강남 월세방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어머니 빚을 갚아주냐고. 지금 응급실 바닥에서 어머니랑 형수님이 서로 쌍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어.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꼴이 전부 내가 저지른 짓 때문이라고. 강도진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붕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내 안에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짜릿한 쾌감이 차올랐다. 피를 빨아먹던 기생충들은 숙주가 사라지는 순간 최소한의 품위마저 내던진 채 살아남겠다고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싸우는 법이다. 할 말 다 끝났어.
나는 그동안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를 거실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퍽 소리와 함께 서류가 테이블을 미끄러졌다. 너 지금 그따위 태도가 뭐야? 나의 무미건조한 반응은 강도진의 알량한 자존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더니 내 뺨을 향해 거침없이 손을 휘둘렀다. 나는 움찔하거나 눈을 감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동자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응시하며 벌레를 보듯 경멸스러운 목소리로 뱉어냈다. 쳐봐. 그의 솥뚜껑 같은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내 뺨에서 불과 5c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내가 오늘 내 머리카락 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순간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내 명의로 된 그 잘난 벤츠 자동차 아뷰리에 법원에서 발부한 빨간 딱지가 붙게 될 거야. 나는 테이블 위에 내던진 서류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한 글자 한 글자 비수를 꽂듯 말했다. 눈깔이 있으면 똑똑히 봐이 그 차. 내가 내 돈으로 전액 일시불 결제해서 사준 거야. 내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그럼 내일 당장 법원 가서 내 차부터 시작해서 내 통장에 꽂히는 그 쥐꼬리만 한 월급까지 싹 다 가압류 걸어버릴 테니까. 강도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렸다. 허공에 치켜들었던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두 눈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재산가압류 신청서라는 법원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의 데모처럼 박혀 있었다. 물이 완전히 바짝 졸아붙었다. 이제 나는 이 냄비를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박살낼 것이다. 강도진은 허공에 든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법원 마크가 찍힌 서류를 뚫어지게 노려보는 그의 가슴팍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조용한 거실 안에 고장 난 풀무질 같은 그의 거친 숨소리만 진동했다. 누굴 바보로 아나? 그는 이를 꽉 깨물고 어떻게든 손을 내리지 않으려 똥고집을 부렸지만 목소리는 이미 삑사리가 나고 있었다. 고작 차 한 대 가압류 건다고 내가 쫄 줄 알아? 한지윤, 너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 내가 진짜 눈 돌아가면 내일 당장 가정법원 가서 합의혼 서류에 도장 찍어버릴 테니까. 이 전셋집,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반으로 뚝 잘라서 나눌 거야. 너도 재산반 토막나고 길바닥에 나 앉아봐야 지금처럼 눈을 부라릴 수 있나 보자. 허세로 똘똘 뭉친 그의 찌질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5년 이 멍청한 남자는 자기가 두 발 뻗고 자는 이 집이 도대체 누구 돈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테이블 아래 서랍을 열고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전세계약서 원본을 툭 뽑아내어 가압류 신청서 바로 옆에 보란 듯이 팽개쳤다. 눈이 달렸으면 제대로 읽어보고 짓거려 나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깊숙이 기대며 팔짱을 꼈다. 까막눈이 아니라면 첫 장에 적힌 전세보증금 액수랑 송금인 이름 똑똑히 소리내서 읽어봐. 강도진은 마침내 치켜들었던 손을 슬그머니 내렸다. 그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내가 던진 계약서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챘다. 그러나 단 1초. 서류를 훑어본 그의 얼굴에서 기고만장하던 핏기가 얼음물을 뒤집어 쓴 숯불처럼 순식간에 사그라들더니 이내 잿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전세계약서 원본이었다. 보증금란에는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자금 출처 부록에는 우리 친정엄마가 예전에 보낸 송금 내역서와 내 결혼 전 은행 거래 내역 공증 서류가 빼곡히 첨부되어 있었다. 이 집 전세금 15억. 우리 엄마가 시골 땅 판 돈에다가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까지 영끌해서 맞춘 거야. 나는 그의 목젖이 불안하게 꿀꺽거리는 것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때 증여세 문제 꼬이는 게 싫어서 우리 결혼 전에 이미 재산 공증 다 끝내놨어.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강씨 집안이랑 단 1원짜리 하나 얽힌 거 없는 내 집이라고. 강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다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무릎을 찍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는 뒷걸음질을 쳤고 손에 쥐고 있던 계약서가 양탄자 위로 힘없이 툭 떨어졌다. 너 나 뒤통수 친 거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손가락질하며 더듬거렸다. 5년 전 결혼할 때부터 나를 철저하게 의심하고 있었던 거냐고? 내가 널 의심했다고?
내가 널 의심했으면 너희 집안 식구들이 지난 5년 동안 청담동에서 소고기 썰며 호의호식할 수 있었겠어? 내 엄마가 교회에서 돈 많은 권사님 행세를 하고 내 형수가 한정판 명품 가방을 장롱에 꽉 채울 수 있었겠냐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코앞까지 다가가 두 눈을 불이 나게 노려보았다. 강도진. 너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 대신 내가 알거지로 쫓겨나는 순서를 친절하게 알려줄게. 나는 검지손가락 하나를 쫙 펴보였다. 첫째, 넌 그 월급 400만 원도 안 되는 하찮은 급여 명세서 쪼가리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나는 가운데 손가락까지 펴며 말을 이었다. 둘째, 지난 5년 동안 내 엄마랑 내 형수가 내 신용카드로 긁어댄 3억 7천만 원을 그거 전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걸어서 100원짜리 하나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넌 아들이니까 그 빚의 절반은 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겠지. 셋째, 내 명의로 된 그 벤츠. 내일 당장 법원에서 빨간 딱지 붙이러 갈 거야. 넌 그 차 끌고 한강 다리 밑에 가서 차박할 자격조차 없어. 강도진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척추뼈가 뽑혀나간 개처럼 그는 1인용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독한 술 냄새와 식은 땀 냄새가 뒤섞여 거실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다. 살려달라고 빌고 싶은 건지 쌍욕을 퍼붓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주둥이를 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지금 당장 그 역겨운 냄새 풍기면서 손님 방으로 기어 들어가. 그리고 내일 아침 해 뜨자마자 내 짐 다 싸서 이 집에서 영원히 꺼져버려. 나는 뒤를 돌아 안방으로 향했다. 비밀번호는 이미 바꿨으니까 한 번 나가면 두 번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안방 문은 그의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차갑게 닫혔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서초동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 박 변호사는 콧등에 걸친 무태 안경을 치켜 올렸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내가 새벽 내내 인쇄한 200페이지짜리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와 보기 좋게 정리한 엑셀표가 쫙 펼쳐져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사각거리는 소리만 맴돌았다. 한지윤 고객님, 자료 정리를 아주 완벽하게 해 오셨군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직업 특유의 냉철한 말투였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총액 3억 7,400만 원 결제처가 강남구 일대의 고급 에스테틱, 백화점 명품관, 그리고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네요.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법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법정 부양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시어머니께 건네며 일상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쓰시라 구두로 합의하셨죠. 그런데 이토록 거액의 명품 쇼핑이나 교회 특별 헌금은 상식적인 생활비의 범위를 까마득하게 벗어난 것이므로 민법상 명백한 부양 의무를 초과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박 변호사는 손가락 관절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게다가 실제 카드를 긁은 사람이 형님이라는 점 위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질질 끄는 복잡한 조정 절차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을 방법을 원합니다. 박 변호사는 내 차분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법원에 곧바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죠. 정식 민사소송보다 훨씬 진행이 빠릅니다. 상대방이 명령 송달을 받고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생깁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그들 명의의 자산의 가압류부터 걸어두어야 합니다. 저희 아주버님 회사가 강남에 임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돈줄이 끊겼으니 10중 8구 아주버님네로 기어들어 갔을 겁니다. 나는 가방에서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꺼내 박 변호사 앞으로 쓱 밀었다. 내용 증명과 지급 명령서는 모두 아주버님 회사 사무실로 다이렉트로 꽂아주세요. 그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우편물 수령처에서 그 빚 독촉장 표지를 아주 선명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박 변호사의 만년필 끝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재빠르게 주소를 받아 적었다. 알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엄청난 사회적 압박감을 주겠군요.
그리고 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벤츠 차량도 오늘 당장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넣어주세요. 사건 위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수임료를 전액 입금한 뒤 나는 사무실을 나섰다. 정수리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법 눈부셨지만 뺨을 스치는 서울의 초가을 바람은 내 머릿속을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오후 3시 정각. 나는 회사 내 자리에 앉아 결산표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후배 직원 이지은이 사무실 의자를 드르륵 끌고 다가왔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다. 지훈 대리님 혹시 최근에 집에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지은이 목소리를 한껏 낮춰 물었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왜 그래?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이 휴대전화 액정을 들이밀었다. 제가 점심시간에 마포구 맘카페 눈팅을 하다가 조회수가 폭발한 글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아무리 봐도 대리님 댁이야기 같아서요. 누가 악의적으로 저격 글을 올린 거 아닌가 싶어서요. 나는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화면 정중앙에 굵은 글씨로 박힌 제목이 두 눈을 찌를 듯이 자극적이었다. 요즘 며느리년들 돈 좀 번다고 시애미를 개차반으로 안 해요. 하루아침에 도어락 바꾸고 늙은이를 문전박대합니다. 본문 내용은 아주 길고 구구절절한 피눈물 나는 호소문이었다. 명절에 며느리 먹이겠다고 뼈 빠지게 반찬을 만들다가 골병이 들었는데 살림 좀 아껴 쓰라고 좋은 마음으로 한마디 충고했다가 독사 같은 며느리한테 생활비를 다 끊겼다는 식이었다. 급기야 밤사이에 고급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꿔치기 해서 늙은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억울함이 뚝뚝 묻어나는 레퍼토리였다. 게시글에 내 실명이 대놓고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재무팀 대리로 일하는 잘난 며느리라거나 마포구의 비싼 아파트 전세라는 식의 핵심 정보는 아주 교묘하게 까발려져 있었다. 댓글창은 이미 1000개가 넘게 달려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세상에, 요즘 젊은 것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반찬 해다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저런 인간 말종 같은 여자는 당장 회사에서 잘라야 합니다. 짐승만도 못하년. 어느 회사 재무팀인지 당장 신상 털어서 불매운동 갑시다. 주가 폭락을 시켜봐야 정신을 차리지.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던 내 손가락이 게시물 끝에 첨부된 사진 한 장에서 멈춰섰다. 어제 오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새로 바뀐 최신형 도어락을 찍어 올린 인증샷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우습게도 그 사진 구석에는 시어머니가 신고했던 수십만 원짜리 명품 구두 앞코가 버젓이 찍혀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지은에게 돌려주었다. 알려줘서 고마워, 지은아. 대리님, 어디 가서 해명글이라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네티즌들 마녀사냥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지은이 안절부절 못하며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해명할 필요 없어. 나는 내 노트북을 앞으로 바짝 당겼다. 진흙탕 싸움의 말로 해명해봤자 소용없거든. 나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다. 그깟 동네 마포구 맘카페 따위에 접속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에서 트래픽이 가장 많이 터지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주소를 입력했다. 이딴 허접한 주작 글을 동네 카페에서만 상대하는 건 너무 아쉬운 일이지. 내가 아주 전국구 스케일의 화려한 무대를 깔아줄 테니까. 나는 새로운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마쳤다. 그리고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분노에 찬 감정 따위는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 마치 아주 건조하고 완벽한 연말 재무제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타자를 쳐 내려갔다. 게시글에 제목을 적었다. 마포구 문전박대당한 불쌍한 시어머니께 답변드립니다. 청담동에서 긁으신 제 카드값 3억 7천만 원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본문에는 구질구질한 감성팔이나 변명 따윈 없었다. 첫 번째 사진. 이름과 카드번호만 가린 내 지난 5년치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총괄표. 붉은색 형광펜 효과로 압구정 명품관, 청담동 VIP 에스테틱 피부과, 미슐랭 파인다이닝 식당에서 결제된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쫙 칠해놓았다. 두 번째 사진. 오늘 아침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송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내용 증명서.
수신인 주소는 강남구에 위치한 아주버님의 회사 사무실로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세 번째 사진. 시어머니가 메신저로 내게 융단 폭격하듯 쏟아부었던 그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 메시지 캡처 화면. 이 호로자식 같은 기집애, 당장 내 카드 정지 안 풀어. 라는 문장마다 소름 끼치는 시간대가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PC 버전 SNS를 열어 형님 김미연의 아이디를 검색했다. 전체 공개로 설정된 그녀의 피드에는 강남 사모님의 허세 가득한 일상 사진들이 징그럽게 도배되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3장을 캡처했다. 첫 번째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이번 시즌 한정판 명품 백을 옆에 두고 애프터눈 티를 마시는 사진. 시어머니의 사랑, 깜짝 선물, 감사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두 번째는 청담동 고급 피부과 시술 침대에 누워 찍은 얼굴 인증샷. 관리하는 여자, 여자의 피부는 돌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세 번째는 교회 예배당 단상 위에서 목사님과 함께 찍은 시어머니의 화려한 헌금 기증식 기념사진. 뒤편 현수막에는 아주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다. 조정숙 권사님 성전 건축 특별 헌금 1천만 원 쾌척. 나는 형님의 SNS 게시물 업로드 시간과 내 신용카드 승인 알림 메시지에 찍힌 분 단위 결제 시간을 나란히 이어붙여 편집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게시글 맨 밑에 아주 깔끔한 문장 하나를 남겼다. 어머님, 당신 며느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지난 5년 동안 10만 원 넘는 코트 한 벌 제 돈 주고 사 입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며느리 카드로 사업망에서 빈털털이 된 큰아들네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큰며느리가 강남 사모님 코스프레를 하도록 돈줄을 대주셨죠. 이제 가족 카드 정지되니까 교회에서 돈 많은 권사님 행세할 돈도 떨어지고 큰며느리 명품 가방 사줄 돈도 끊기니까 여기 와서 눈물의 연기를 하시나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며느리 먹일 명절 반찬을 만드시려면 청담동 피부과에 가서 한 번에 수백만 원짜리 VIP 관리를 받으셔야 하나요? 업로드 버튼 클릭. 인터넷 세상의 불길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무섭게 번져나갔다. 기존 맘카페 게시물이 이미 트래픽이 터져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 사이다 반박 글이 올라가자마자 수많은 커뮤니티로 퍼날라지기 시작했다.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내 글은 대형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1위에 당당히 올랐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시발. 나 방금 맘카페에서 며느리 욕하고 왔는데 내 눈가를 파버리고 싶다. 알고 보니 완전 호구 잡힌 천사 며느리였네. 기생충 집구석 극혐. 결제 내역 짤방 보소적의 시어머니냐, 그냥 합법적인 강도년들이지. 잠깐만 사진에 저 큰며느리, 압구정 필라테스 다니면서 남편 돈 많다고 존나게 유세 떨던 그 여자 아님? 나 저 인스타 계정 본 적 있어. 나도 알아. 어제 나까지만 해도 단톡방에서 신상 명품백 산다고 자랑질하더니 오후에 갑자기 빤스런 하더라. 알고 보니 동서 카드 정지당해서 도망친 거였어? 하하하하. 와, 저 교회 권사 누군지 알 것 같아. 평소에 콧대 장난 아니게 높았는데 헌금 낸 돈이 전부 며느리 피 빨아먹은 돈이었다고? 여론은 눈사태처럼 단숨에 뒤집혔다. 오후 5시 정각. 내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을 울렸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번호는 진작에 내 차단 목록에 들어가 있었으니 보나 마나 다른 사람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한 것이 틀림없었다.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입을 떼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김미연의 멘탈이 나간 비명이 터져나왔다. 한지윤, 너 미쳤어. 감히 내 사진을 인터넷에 까발려? 지금 내 지인들이 단체로 카톡 오고 연락 오고 난리 난 거 안 보여? 당장 그 글 지워. 당장 안 지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극심한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수년간 영혼까지 끌어모아 완성해둔 강남 금수저 사모님 이미지가 서울 바닥 전체에 까발려지며 철저하게 붕괴되었으니 이런 사회적 매장은 그녀에게 죽기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을 것이다. 형님, 나는 아주 경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가 그토록 힘들게 명절 반찬 만드시느라 쓰신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네티즌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린 것뿐인데요. 너 이 악마 같은 년. 우리 집안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독사를 집안에 들였을까? 아, 참, 형님, 나는 그녀의 악다구니를 차갑게 끊어버렸다. 지금쯤 내용 증명이 아주버님 회사에 도착했을 텐데. 아주버님 회사 지금 껍데기만 남은 유령 회사라면서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독촉장 잘 챙겨보시고 제때 돈 갚으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안 그러면 다음 주엔 진짜로 법원 집행관들이 형님네 현관문 두드리러 갈 거니까요. 나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예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2주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강도진 식구들은 법원의 지급 명령에 대해 그 어떤 이의 신청도 제기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빼도 박도 못하는 카드 결제 내역과 증거들 앞에서 반박할 만한 법적 근거조차 찾지 못한 것이다. 이의 신청 기한이 끝나자마자 박 변호사는 곧바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구름이 잔뜩 낀 우중충한 수요일 오후.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법원 소속 집행관 2명, 그리고 열쇠 수리공 1명과 함께 강남구 외곽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빌라촌으로 향했다. 이곳이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월세로 얹어 사는 곳이었다. 아주버님의 회사는 빚더미에 앉아 임대 사무실마저 방 빼고 며칠 전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시어머니 역시 헌금을 낼 돈이 없어 교인들에게 대놓고 무시를 당하다 못해 쫓기듯 짐을 싸서 큰아들이 사는 이 비좁은 빌라 셋방으로 기어들어온 상태였다. 계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나왔습니다. 집행관이 무거운 철문을 쾅쾅 두드렸다. 문 안쪽에서 다급하게 오당탕거리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집행관이 열쇠공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윙 하는 소름 끼치는 전동 드릴 소리가 낡은 복도를 울렸다. 단 2분 만에 현관문 잠금 장치가 무력하게 박살나고 문이 열렸다. 쉰내 나는 김치 냄새, 빨지 않은 눅눅한 옷가지들의 곰팡내, 그리고 역겨울 정도로 독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코딱지만 한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 조정숙과 형님 김미연이 사색이 된 얼굴로 굳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시어머니는 낡은 수면 바지 차림이었다. 형님은 양팔에 명품 로고가 박힌 더스트백 여러 개를 생명줄처럼 꽉 끌어안고 있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왜 함부로 쳐들어와?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어머니가 발악하며 집행관의 앞을 가로막으려 들었다. 조정숙 씨, 김미연 씨,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입니다. 선두에 선 중년의 집행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공무원증과 법원 집행문이 붙은 서류를 들이밀었다. 법원이 송달한 지급 명령에 대해 채무 이행을 거부하셨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늘 본 자택 내의 동산 일체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시어머니를 가볍게 밀쳐내고 손짓을 했다. 뒤따라 들어온 보조 집행관이 눈이 시리도록 새빨간 압류 딱지 뭉치와 거대한 타카건을 꺼내 들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형님 김미연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다. 양문형 냉장고에 첫 번째 빨간 딱지가 붙으려는 찰나 그녀가 몸을 날려 막으려 했다. 김미연 씨, 법원 압류물 표시에 손을 대거나 공무를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집행관의 서슬 퍼런 경고가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그 끔찍한 빨간 딱지들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가전제품과 가구들의 전염병처럼 덕지덕지 붙어가는 꼴을 보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며느리년이 시어미를 말려죽이네. 이것들 다 우리 큰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산 건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딱지를 붙여. 나는 집행관의 등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바닥에 나뒹굴며 진상을 부리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나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단박에 멎었다. 튀어나올 듯이 부릅뜬 그녀의 두 눈에 살기가 번뜩이더니 미친 개처럼 나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한지윤,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감히 우리 집에 사람들을 끌고 와서 집구석을 털어. 건장한 집행관 2명이 곧바로 양쪽에서 시어머니의 팔을 제압했다. 어머님, 치매 오셨어요. 나는 그녀를 쏘아보며 차갑게 내뱉었다. 저 냉장고. 작년에 형님 임신 못한다고 보약지어 먹일 거라며 제 카드 빼앗아가서 강남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모델로 긁으신 거잖아요. 저기 저 소파. 불과 며칠 전에 천 소파는 싸구려 같아서 엉덩이 베긴다며 제 카드로 싹 다 바꾸신 최고급 가죽 소파고요. 심지어 지금 어머니가 입고 계신 그 늘어난 잠옷조차 제 돈으로 산 겁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형님은 눈치를 보더니 더스트백들을 품에 꼭 끌어안고 슬금슬금 안방으로 숨어 들어가려 했다. 거기 서십시오. 집행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명품 가방과 가죽 제품 일체도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들고 계신 가방 바닥에 내려놓으시죠. 김미연은 가방을 죽기 살기로 부둥켜 안았다. 땀과 눈물로 화장이 번져 청담동 사모님은커녕 반쯤 미친 사람 꼴이 따로 없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울부짖었다. 어머니, 이 사람들한테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건 제 가방이잖아요. 제 마지막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닥에 제압당해 있던 시어머니가 돌연 고개를 획 돌리더니 형님의 품에 안긴 명품 가방들을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기 시작했다. 그 가방 당장 이리 내놔. 시어머니가 이빨을 갈며 악을 썼다. 내년이 맨날 명품 타령만 안 했어도, 내가 그 잘난 SNS에 허세 부리는 사진만 쳐올리지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어. 이게 다 내년 때문이야. 어머니,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김미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악다구니를 쳤다. 제 손에 동서 카드 쥐어주면서 긁으라고 부추긴 건 어머니잖아요. 교회에서 거액 헌금 내면서 혼자 고상한 척 가오 잡은 게 누군데요? 잊혀주길려니 감히 시어미한테 말대꾸야.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와서 피만 쪽쪽 빨아먹더니 이제 와서 날 물고 늘어져. 시어머니는 초인적인 힘으로 집행관을 뿌리치고 일어나더니 그대로 형님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았다. 아, 나. 이 늙은이가 진짜 미쳤나. 나도 어머니 비위 맞추는 거 꼴 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 김미연도 지지 않고 발악했다. 그녀의 품에서 더스트백이 떨어지고 수백만 원짜리 한정판 가방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녀는 손톱을 세워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쫙 긁어버렸다. 시퍼런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반지하 셋방의 퀴퀴한 공기 속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어머니, 우리 착한 며느리 하며 서로를 감싸주던 두 사람은 이제 썩은 고깃덩어리를 두고 싸우는 들깨들처럼 먼지 구덩이 바닥을 나뒹굴며 서로의 살점을 뜯어내고 쌍욕을 퍼부어댔다. 집행관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턱짓으로 보조 집행관에게 계속 딱지를 붙이라고 지시할 뿐이었다. 나는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구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가방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의 낡은 슬리퍼 발자국이 시커멓게 찍혀 있었다. 이내 찰칵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새빨간 압류 딱지가 그 비싼 가방끈 위로 자비 없이 박혀버렸다. 코끝을 찌르는 쉰 김치 냄새는 여전했지만 적어도 내 위장을 뒤틀리게 만들던 그 끔찍한 제사 음식 기름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숨막히는 집을 빠져나왔다. 3주 뒤 어느 늦은 오후. 태풍이 지나가며 서울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장대비가 마포구 오피스 빌딩의 통유리 창을 폭포수처럼 때려댔다. 야근을 마친 나는 우산을 펴들고 회사 1층 회전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건물 입구 계단 아래 덜덜거리는 낡은 택시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물귀신처럼 온몸이 흠뻑 젖은 사내. 강도진이었다. 건물을 빠져나오는 나를 발견한 그는 눈에 불을 켜더니 계단을 기어오르듯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비싼 정장은 구겨져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구두는 진흙탕에 구른 듯 엉망이었다. 넥타이는 흉하게 삐뚤어져 있었고 그에게서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자 특유의 지독한 절망의 냄새가 났다. 지훈아, 지훈아, 그는 내게 달려들어 내 손을 움켜쥐려 했다.
나는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섰고 우산 끝을 칼끝처럼 세워 그의 가슴팍을 막아냈다. 우산살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그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여긴 무슨 일이지? 나는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지훈아, 제발 부탁이야.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한 것 좀 취하해줘. 강도진은 다리가 풀린 듯 빗물이 고인 계단 바닥에 무릎이 깨져라 털썩 꿇어앉았다. 빗물이 머리칼을 타고 두 눈으로 쏟아졌지만 그는 얼굴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콧물과 눈물을 범벅하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오늘 인사팀에서 날 불렀어. 내가 보낸 법원 급여 가압류 통지서가 재무팀으로 바로 전달됐다고. 이제 온 회사 사람들이 내가 수억대 빚을 지고 강제집행당한 거 다 알아. 다음 달에 과장 승진하기로 되어 있던 거 당장 취소됐어. 강도진의 목소리는 짐승의 훌쩍임으로 변해갔다. 회사에서는 나보고 권고사직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지훈아, 나 이 직장 잃으면 끝장이야. 제발 살려줘. 나는 빗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발작하는 그의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형수랑 밀치고 싸우다가 바닥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형수는 그날 밤에 자기 옷까지만 몇 개 챙겨서 도망쳤고 큰형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어. 엄마는 병원 가서 사진 찍을 돈도 없어서 반지하 방구석에 틀어박혀 계신단 말이야. 지훈아, 우리 정말 벼랑 끝에 몰렸어. 그는 무릎으로 기어와서는 내 종아리를 끌어안으려 발버둥 쳤다. 예전엔 다 내 잘못이었어. 내가 바보 같았어. 편파적으로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널 힘들게 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앞으로 내 월급 내 통장으로 다 보낼게. 엄마랑도 연락 끊고 살게. 응. 제발. 나는 이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차 안에서 밥값 좀 냈다고 유세 떠냐며 악다구니를 치던 그 뻔뻔한 얼굴. 내 뺨을 후려치겠다며 손을 높이 치켜들었던 그 폭력적인 얼굴. 하지만 지금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이 얼굴은 진흙탕에 처박힌 쓰레기보다도 비참하고 비굴했다. 참 우스운 일이다. 이 인간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한 꼴을 보면 통쾌해서 미칠 줄 알았는데 막상 이 모습을 마주하니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피로감과 지독한 환멸감만이 밀려올 뿐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투명한 방수 파일 하나를 꺼내 그의 무릎 앞 무릉덩이에 툭 던져버렸다. 이혼합의서 최종본이야. 폭우 속에서도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날이 서 있었다. 재산 분할, 전셋집은 온전히 내 소유고 넌 빈몸으로 나가는 거야. 채무관계, 내 엄마가 나한테 진 빚의 절반은 내가 토해내야 하고 거기에 내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3천만 원 포함됐어. 강도진은 물에 젖어가는 서류 봉투를 넉나간 얼굴로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9시 정각. 내 인감도장 챙겨서 가정법원 정문 앞으로 와. 나는 우산 손잡이를 가볍게 돌리며 물기를 털어냈다. 만약 도장 안 찍고 버티거나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이 이혼 소장과 내가 부당이득을 취한 완벽한 증거자료 전체가 내일 낮 12시가 되기 전에 너희 회사 사내 게시판과 전 직원 이메일로 뿌려질 거야. 강도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다 부숴버려야 속이 후련해. 도장 찍으면 회사에는 안 보낼게. 그게 너한테 베푸는 내 마지막 잡이야. 나는 더 이상 그 인간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빗물이 고인 계단을 밟으며 차가운 빗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등 뒤로 강도진의 처절한 절규가 들려왔지만 이내 거센 빗소리에 파묻혀 흔적도 없이 삼켜졌다. 한 달 뒤. 가정법원의 최종 이혼 판결문이 정식으로 송달되었다. 질척거리는 법정 공방은 없었다. 완벽한 재무 증거 자료와 직장에서의 완전한 사회적 매장이라는 치명적인 협박 앞에서 강도진은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 명의의 자산을 단 1원도 잃지 않고 전부 되찾았고 강도진의 앞으로의 월급은 그가 지게 된 막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매달 강제로 압류될 것이다. 포장 이사 트럭이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건물 아래 멈춰 섰다. 새로 구한 이 집은 이전 전셋집보다 보증금은 조금 줄었고 평수도 작아졌지만
보안이 매우 철저했고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는 고요하게 흐르는 한강 수면이 바로 내다보였다. 오후의 햇살은 아주 눈부셨다. 나는 마지막 남은 종이 상자를 뜯어 안에 든 책들을 책장에 차곡차곡 꽂아 넣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거실에서 핏대를 세우며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사람도 없었다. 어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은행 카드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아일랜드 주방의 조리대 앞으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갑고 맑은 물줄기가 스테인리스 싱크대를 시원하게 씻어내렸다. 내 머릿속에 문득 지난 추석 명절에 마포구의 그 숨막히게 더운 부엌에서 8시간 동안 쭈그려 앉아있던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내 손톱 밑에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찌든 기름때가 가득했고 머리카락에서는 고기 완자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내 앞에 놓인 새하얀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검은 비닐봉지도 없었고 벌레가 생긴 마른 대추도 없었으며 시큼하게 쉰내 나는 밑반찬도 어른들 입맛에 맞추느라 억지로 사야 했던 물렁한 과일도 없었다. 오직 시원한 탄산수 몇 병과 어제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온 샤인머스켓 포도 한 상자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포도 상자를 꺼내 싱크대로 가져가서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깨끗하게 씻어냈다. 나는 과일 접시를 꺼내지도 않았고 이쑤시개를 찾지도 않았으며 특정 모양으로 예쁘게 썰지도 않았다. 그저 손가락으로 톡 표면에 아직 영롱한 물방울이 맺힌 알맹이 하나를 따서 그대로 입안에 굴려 넣었다. 아삭. 싱그러운 과일 껍질이 치아 사이에서 기분 좋게 터지며 달콤하고 풍부한 과즙이 순식간에 입안을 가득 채웠다. 정말 달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시원한 저녁 바람이 강바람을 타고 불어왔다. 역겨운 기름 냄새라곤 단 조금도 나지 않는 주방 조리대에 기대어 나는 그 포도 한 송이를 남김없이 비워냈다. 이 순간 나는 진정한 자유의 맛을 온몸으로 느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